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G80 그랜저 블랙잉크 숏바디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 회사 사장님 차 몰래 끌고 나온 푸른 구동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 무게를 늘리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뛰어난 승차감이라고 무릉도원에 앉아있는 듯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고 연비는 어떤 편일까요? 풍부한 옵션 단점은 몇 시에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전에 230 모델 타시다가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친놈 취급을 차량의 설정이 자기 마음대로 세차 한 번 했는데 습기가 들어간 거예요? 전기용 차량들의 라이트가 고질병 중에 하나가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953년에 최초로 출시가 되었으며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벤츠의 최상위 대형 세단이자 플래그십 모델인 바로 9세대 벤츠 S350D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9세대 벤츠 S클래스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S350D 차주분을 만나러 충청남도 금산군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에 벤츠 2300 익스클루시브 차주로 출연했었던 만 31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차주님께서 그 전에 10세대 벤츠 230 모델 타시다가 이번에 9세대 벤츠 S클래스로 넘어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교를 굉장히 오늘 잘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벤츠 S350 블루텍 W222 디젤 차량이고요. 후륜구동의 숏바디 모델입니다. HUD랑 카플레이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세대 벤츠 W222 벤츠 S클래스가 2013년에 최초로 출시가 됐고 2017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 차량은 2015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형 모델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형 막바지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3년 9월 달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차량 가격만 3,550만원 지불했고요. 차량 등록세랑 매도비, 기타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3,800만원 조금 넘게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주님께서 2년 전에 벤츠 E클래스 230 모델로 출연을 해주셨을 때 그 차량 가격 4천만원 넘지 않았었나요? 4,39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차값만 중고로 3,500인 거예요? 네, 원래 시세보다 한 5, 600만원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의 S클래스를 맛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맛돌인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못 사면 큰일 납니다. S클래스 중고 잘못 떠오셨다가 그냥 혼쭐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좀 큰일 나는 얘기야. 그 수렁에 빠지시지 않는 포인트들, 네네, 제가 예, 그건 이거- 확실하게 집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3만 7,400km 주행 중이고 구매했을 당시에는 13만 1,000km 주행한 차량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차량은 아반떼 AD 1.6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 다음 차량이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 다음이 아우디 A6 8세대 2.0 디젤 차량이고요. 이 차량 직전에 탔던 차량은 2017년식 벤츠 230 익스클루시브 2.0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9세대 벤츠 S350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230 살 때 당시에도 S클래스를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마음만큼은? 네, 마음만큼은 S클래스를 사고 싶었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S클래스랑 제가 닮았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전면부가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많이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대란이다 뭐다 하고 연식도 지금만큼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마 이 차량이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쳤다면 한 5천 중반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그 당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고점이었잖아요. 굉장히 네. 비쌌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사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다가 결국엔 E클래스로 갔는데 반도체 대란도 끝나고 연식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차량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멀쩡한 차량이 매물이 올라와서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연락해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OEM 사설 센터 기준으로 소모품 교체 비용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클래스와. 그래서 차량 유지하는 데에 큰 차이점이 없다는 계산하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실제 유지비는 큰 차이가 없나요?
조금 응어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S350 디젤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S400 가솔린 모델이나 S500 가솔린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본 결과 가솔린 차량이 오히려 연식이 높은 차량 살 때는 좀 더 위험합니다. 물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같은 차량들은 상관이 없어요. 정비 비용도 싸고 고배기량의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6기통 가솔린 터보 3000cc 넘어가거나 아니면 8기통 터보 같이 높은 배기량을 가진 가솔린 차량들은 일단 위험합니다. 벌써 약간 숨이 턱턱 막혀요. 벌써 불안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관리에는 되게 안일한 경우가 많아요. 제네시스도 원래는 고급유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타시는 분들도 고급유 한 분도 안 넣고 벤츠 타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는 고급유를 넣으시는 분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고배기량 차량들은 고급유를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데 고급유를 넣지 않음으로써 생길 만한 위험 요소가 10만 킬로 언저리쯤에는 터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중고로 구매를 하시는데 그 전에 타시던 전 차주가 고급유를 넣는지 일반유를 넣는지 알 바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신차 때는 일반유를 넣나 고급유를 넣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은 10만 킬로 넘어갈 때쯤에는 터질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고배기량의 가솔린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디젤 차량들이 가솔린 차량보다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강한 토크의 힘을 버틸 만한 피스톤을 애초에 강하게 만들어요. 재질을 좀 좋은 재질을 써서 내구성 면에서도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조금 더 튼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의 S350D 전기형 엔진, 이 OM642 엔진은 알아주는 내구성을 자랑하거든요. 벤츠에서도 사골로 많이 우려먹은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나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의 부품 수급하는 데도 많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중고를 유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롱바디, 숏바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숏바디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일단 롱바디를 사오게 되면은 누가 봐도 회사 사장님 차 몰래 끌고 나온 운전기사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주님께서 롱바디 딱 내리시는 순간 수행 비서 회장님 차 지금 끌고 나와서 그런 이미지가 박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 롱바디가 더 비싸고 자녀가 있지 않는 이상 굳이 롱바디를 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운행하는데도 차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울 정도라 숏바디를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의 약간 특징이 좀 큰 차, 중대형, 대형 차들을 선호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큰 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S클래스를 파는 국가들 중에서 롱 휠베이스 모델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벤츠 하면 풀타임 4륜 구동인 포매틱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푸른 구동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지금까지 샀던 모든 차량들이 4륜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4륜을 안 탄다고 해서 제가 딱히 겪었던 불편함이나 눈길의 미끄러짐 그런 것들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굳이 4륜을 선택해서 차량 무게를 늘리고 연비를 안 좋게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S클 W 둘둘둘 포매틱 모델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앞 디퍼런셜 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롱바디 모델을 선택하지 않은 거랑 또 비슷한 이유로 포매틱이 더 비쌉니다. 벤츠 S350D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G80 2.2 디젤 모델이랑 그랜저 블랙잉크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 차량들 포기하신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비쌌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3,500 중반대였는데 G80 디젤 모델 신차로 뽑은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RG3 G80 디젤 모델 흔치 않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G80 디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000 중반, 5,000 중반 이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비싸서 G80은 포기했고, 그랜저 블랙잉크라고 해서 요즘 현대, 기아 할 거 없이 많은 제조사들이 크롬을 제거한 차량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랜저 블랙잉크 트림까지 가려면은 그랜저의 최고 등급을 골라야 되고 거기에 블랙잉크라는 옵션을 200만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값이 4,700만원이 됩니다. 그랜저에 5천만원 가까이 투자하는 거는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000대 중반대에 올라온 이 S클래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9세대 벤츠 S350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뛰어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클래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아무래도 40대, 50대, 60대 이런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보통 성공하신 형님들께서 느긋하게 가보자. 그렇죠. 네, 옵션도 풍부하고 삼각별까지, 그죠? 그런 분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속에서 갈 때는 흔히들 말하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든든한 느낌의 승차감을 받는다. 거의 구름 위를 떠다니다 못해 무릉도원에 앉아있는 듯한.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역대 타본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묵직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S클래스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차감은 고속주행했을 때의 승차감입니다. 고속주행했을 때의 안정성이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전륜구동이 아님에도 후륜구동임에도 이 정도의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에어 서스펜션의 능력이 또 한몫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주님께서 10세대 W213 벤츠 2300 가솔린 모델을 타셨었고 현재 S클래스 모델을 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E클래스와 S클래스 간의 승차감의 차이가 분명한가요?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많이 그러시잖아요. 벤츠는 S클래스부터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이 차량 S클래스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의 차이만 해도 사실 승차감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렸을 때는 차가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냥 얌전한 차라고만 보기에도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주행 능력이 탁월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실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나온 차량이라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호불호가 없으면 없을수록 저는 완성도가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반떼 AD라든지 그랜저, IG, K5 1세대 이런 차량들이 완성도가 높은데 내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 가장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8세대 S클래스가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9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부드럽고 고급진 느낌의 디자인으로 바뀐 것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9세대 전기형의 헤드램프는 한 줄에 눈썹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주님 이거 헤드램프 후기형 모델 아닌가요 이거? 이 차량은 전기형인데 헤드램프는 후기형 헤드램프로 교체를 했고, 후기형 램프가 들어가면은 전기형 범퍼랑은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후기형 범퍼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 후기형으로 교체하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S63 컨버전 범퍼로 개조를 했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전기형 그릴은 안쪽에 4줄이 들어가는데 얘는 2줄짜리가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서 교체를 했는데 특별하게 블랙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른 크롬 부분도 제가 다 딜리트를 했는데, 근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블랙으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래도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롬을 그대로 넣고 다니면은 제 나이대에 맞지 않는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 차 몰래 뽀려온 그런 운전기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블랙으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 벤츠 S클래스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는 이 차량 순정휠 아닌 것 같은데 휠은 몇 인치 무슨 휠인가요? 휠은 20인치 휠이고 이 휠이 벤츠 SU63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카피 휠인데, 요즘 나오는 카피 휠 옛날 카피 휠처럼 그렇게 물렁한 휠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어디 톱돌 밟으면 깨지고 막 하는 카피 휠은 지금 돌아다니는 시장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정품 휠로 가져오면은 중고 가격만 500만 원이고 독일에서 직수입하면 1200만 원이거든요. 필값만요. 네, 실값만. 차값이 3,500인데 휠에 1200을 갖다 박으면은 그건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후면부 또한 9세대 벤츠 S클래스 특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좌우에 날렵한 형상의 테일램프와 더불어서 차주님께서 전면부 헤드램프랑 범퍼도 바꾸셨잖아요. 후기형 모델로. 후면부도 범퍼 바꾸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바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저는 후면부 디자인은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오히려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후면부까지 머플러를 개조해서 달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량 자체의 네임드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면 창피합니다. 무슨 네임드요? 그래도 S클래스 하면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운행해보고 싶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제가 S클래스가 꿈의 차였잖아요. 그만큼 S클래스의 네임드 자체가 벤츠에서는 알아주고 F 세그먼트에서는 최강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S클래스 자체에 대한 네임드도 장점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급차 벤츠의 이미지는 전부 S클래스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안함과 풍부한 옵션까지 갖춘 모든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기준이 되는 모델로 인정받은 명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나이대에 S클래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오바스러운 경향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오바는 맞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13년도에 나왔지만 2024년인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 또한 8세대에서 9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기존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의 고급감을 유지를 하되 더욱 스포티하면서 세련되게 바뀐 디자인의 특징이 돋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2023년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달려있고 가로로 좌우로 쭉 뻗어서 조수석까지 가득 채운 이 대시보드의 형태가 지금 나오는 내연기관 차들의 선구자적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주는 핸들이 굉장히 이쁜데 이거 요새 나오는 핸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잠자리 핸들이라고 불리는 핸들인데 지금까지 나온 핸들 중에는 제일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잠자리 핸들 디자인한 그 직원분 포상휴가 한 400일 줘야 돼요. 그냥 퇴직금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퇴직금 한 수십억 줘도 될 정도로 디자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기존에 꼈던 휠은 굉장히 올드한 형태의 핸들이거든요. 저는 제 나이대에 맞는 핸들을 끼고 싶어서 개조하게 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일반 E클래스와 S클래스의 차이점은 이 센터페시에 있는 시계의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E클래스는 시계 위치가 4구 송풍구 하단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시계가 4구 송풍구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더 차가 워낙 전폭이 넓기 때문에 중앙에다 배치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의 전매 특허인 우드 느낌의 트림이 실내를 감싸주고 있는 게 확실히 고급감을 조금 더 배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은은하게 무드 감성을 증가를 시켜주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가 탑재된 이 부메스터 사운드가 실내에서 그런 감성을 조금 2스푼 정도 추가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 오디오를 튜닝한다는 건 정말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메스터 사운드를 들으면서 사운드가 주는 그 만족감이 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순정 부메스터 오디오의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에 타셨던 벤츠 230 모델에는 부메스터가 없었나요?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음질이 많이 달라요. 베이스가 쫙 깔리는 음질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열선을 작동하게 되면은 콘솔 박스랑 암레스트 쪽에서도 같이 열선이 들어와요. 여기 좌우 여기도 손 거치하고 있으면 이쪽에도 열선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열선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트렁크 공간도 아무래도 S클래스다 보니까 E클래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깊고 넓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차량 출력은 마음에 드시나요? 출력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토크발이 동급 차들 중에 아마 가장 높을 거예요. 차량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토크발이 너무 사기적으로 높아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고속주행 할 때도 마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000cc V6 직분사 디젤 엔진에다가 258마력에 심지어 토크가 63.2토크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로백이 6.8초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 디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벤츠 S클래스고 웅장한 차체 크기와 더불어서 6기통이잖아요. 연비는 어떤 편인가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점에 넣을지 단점에 넣을지 고민 많이 하신 거네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거의 5대5인데 0.1 정도 더 높다고 해서 장점에 넣은 거거든요. 일반 공도 주행했을 때 연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워낙 무겁고 하기 때문에 보통 6km에서 7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할 때는.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못해도 17은 나오고 여름철에 따뜻한 날씨로 간다면은 한 20km 정도도 충분히 찍는 연비가 나와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S클래스 특성상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방지턱 넘어갈 때 범퍼 몇 번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를 타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를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이 차량은 모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컴포트랑 스포츠 모드 있는데 평소에는 무조건 컴포트 모드로 하고 다니고 가끔 고속도로에서 이제 DPF 관리한다고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공도 주행이 많아서 9대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 무게 대비에 대한 연비 이야기인데 차량 무게가 네이버 상으로는 2098kg라고 나오는데 이 차량 옆에 적혀있는 무게는 2400kg가 넘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거워서 연비 안 나온다는 G80도 2000kg가 살짝 넘는 수준이고 E클래스가 1800kg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차량 2.4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트렁크, 본네트, 뭐 문짝까지 다 알루미늄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2.4톤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에 2300 탔을 때랑 거의 동일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연비는 지금은 겨울철이라 10km 정도 나오고 제가 9월달에 날씨 따뜻할 때 가져와서 운행했을 때는 12km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통 주유하는 습관은 게이지 절반 떨어졌을 때 무조건 가득 채우거든요. 그랬을 때 디젤 1480원 기준 5만원 정도 넣는 것 같습니다. 만원에 한 10% 정도 찬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코에서 가득 채웠을 때는 한 10만원 언저리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공도주행 기준으로는 한 600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주행 위주로 하면은 900km, 1000k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실 때 벤츠 E클래스랑 이 차량 벤츠 S클래스랑 유지비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고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운행을 해보시니까 유지비가 큰 차이가 진짜 없나요? 제가 E클래스를 팔 때 키로수가 8만 킬로였거든요. 그때 미션 오일이랑 디퍼런셜 오일 같은 소모품을 갈아야 할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을 알아봤을 때 S클래스도 궁금해서 한번 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S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뭐 여러 가지 정비를 했었는데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로어암 같은 것도 같이 조금씩 갈았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E클래스를 유지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엔진 오일 가격이 한 7만 원 정도 비쌌고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연료 필터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7 시리즈랑 다른 차랑 다르게 연료 필터가 본넷에 들어가 있어서 좀 해치하는 그런 공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 비싼 거? 그 정도 빼고는 E클래스를 유지하는 소모품이나 이제 S클래스를 유지하는 소모품 비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죄송한데 오일류나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건 가격 똑같다고 쳐요. 에어소스 하나 터지던가 어디 하나 수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슴 한 켠이 콱 막혀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건 좀 무섭습니다. 이게 S클래스의 수리비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싸고 아무리 사설센터를 경유한다고 한들 그래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위험 요소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져왔고 그만큼 관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수하면서 탈 생각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옵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옵션들로만 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메모리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햇빛 가리개가 있는데 전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왕자를 지키고 있는 녀석인 만큼 풍부한 옵션이 그냥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거죠. S클래스를 F세그먼트에 1등으로 올려준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이 차량의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S클래스 신차가가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S350D 기준으로. 근데 제가 1억 감가된 가격으로 가져왔거든요. 애누리 없이 무수리 다 떼고 1억 감가 딱 천에서 3,500에 떠오신 거잖아요. 80% 가까이 감가가 된 차량인데 이게 만약에 W22 하나 같았으면은 가성비라고 말 못하겠거든요. 근데 W22들은 현대적인 모든 옵션과 디자인을 다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충분히 쓸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신차 K5 사는 게 낫다, 소나타 사는 게 낫다. 사실 저 같아도 K5 신차 사느니 S클래스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3,500이면은 그랜저 깡통도 못 사거든요. 요즘 그런 가격으로 S클래스 그것도 W222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가성비가 아닐까. 9세대 벤츠 S35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인지라 아무리 6기통의 벤츠라고 하더라도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은 단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냉간시의 소음은 정말 탱크 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큰 소음을 내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회사에서 야외 주차된 상태에서 겨울에 냉간시에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시끄러워서 쳐다보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때 정말 너무 창피했거든요. 다행인 거는 예열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소음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동도 디젤 차량인지라 아무래도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가솔린에 비해서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14만 킬로가 다 돼가는 차량에 이 정도 진동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지 않나.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E클래스 벤츠 2300 모델 타시다가 이번 S클래스 S350D 모델로 오셨잖아요. 네.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변에서 야 너 S클래스 성공했다 이런 반응인가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 왜요? 제 친구들도 오히려 급이 떨어져 보인다, 너 나이대에 맞지 않는 차라고 좀 혹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신경을 쓰고 사온 차는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S클래스라는 차에 대한 로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차 크기, 뭐 나이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사고 싶은 차를 사온 겁니다. 근데 반응은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건
거는 A6였던 것 같아요. A6 탈 때가 나이대가 제일 잘 맞아 보였고 스마트해 보인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주님께서 어찌됐건 이 차량 롱바디가 아니고 숏바디 모델을 구매하셨잖아요. 2열이 좀 좁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차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는 긴데 실내 공간은 그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조금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롱바디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제가 E클래스도 같이 몰아봤는데 E클래스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뒷자리는 그랜저보다 좁다고 생각하시면 대충 예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이 차량의 조작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E클래스 때는 뭐 이런 기어봉이라든지 오토스탑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편한데, 가장 불편한 단점으로 꼽자면은 에어컨 공조장치 끄는 버튼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통 송풍구 밑에 버튼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공조 조작 못해요? 키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일단 밑으로 내려도 꺼지지는 않아요. 메뉴 버튼에 들어간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일일이 꺼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뭐 시간으로 치면은 뭐 2초 만에 끌 수 있기는 한데, 원래 버튼 내려서 끌 수 있는 그런 편한 걸 가지고 E클래스는 그렇게 끌 수 있었거든요. 같은 공조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왜 메뉴에 들어가서 일일이 공조장치를 눌러서 꺼줘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조작성입니다. 전작인 8세대에서는 에어컨이나 송풍 오프 스위치가 있었는데 이 차량 9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버튼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스템 설정에서 끄는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송풍 기능을 끌 줄 모르시는 형님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터치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 순정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아예 지원이 안 돼요? 후기형부터는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전기형인데 유선, 무선조차 안 돼요? 네, 아예 안드로이드 오토든 카플레이어든 아예 아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선호하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가격 알아봤는데 한 55만원 정도면 추가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비게이션 터치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비상등도 누르는 게 버튼이 너무 아래쪽에 내려가 있거든요. 보통 저는 양손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손 운전 하다가 갑자기 비상등 누르려고 하면은 밑을 바라보고 나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좀 웃긴 게 하나 있는데, 차량의 설정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벤츠 차들 문 잠글 때 밖에서 빵 하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근데 설정에 다행히 끄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평소에 꺼놓고 다니는데 자기 멋대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자기 마음대로 덮개가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고, 썬루프 아예 저는 작동을 안 시키거든요. 안 다칠까봐. 근데 다시 차에 탔는데 열려 있었어요? 퇴근하는데 뭔가 햇살이 막 뜨거워. 그게 막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위에 보니까 덮개가 열려 있더라고. 나 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뒤에 선커튼 같은 경우에도, 햇빛가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대로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플래그십 대형 세단의 선구 주자답게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기 멋대로 여러 가지 조작들이 되어 있는 이런 깜찍한 맛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운전자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벤츠 미션 멍청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전에 E클래스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7단 미션입니다. 얘는 7G 트로닉이 들어가서 9G 트로닉보다는 좀 덜 멍청해요. 일단 평지 같은데 갈 때야 별 미션 멍청한 거 못 느끼고 하는데, 오르막길 갈 때 절대 다운시프트 안 합니다. 3단 거의 고정돼서 RPM이 2500 뚫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디젤을 원래 타시는 분들이 저 RPM에서 약간 뒷짐지고 걷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디젤의 주행 질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멍청한 미션 때문에 이런 주행 질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거. 물론 예열이 된 상태는 또 괜찮은데 겨울철에 이게 미션이 어나봐요. 이게 겨울철에는 더 기어 변속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미션을 가지고 벤츠라는 브랜드가 고급차 반열에 올랐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제가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차는 벤츠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반떼 가끔 탑니다. 동생한테 아반떼 AD를 물려줬기 때문에 제가 타던 아반떼 AD 타는데, 지금도 그 차량은 미션으로 전혀 이상한 거 못 느끼고, K7도 그랬고 A6 DCT 미션 그거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벤츠 타면서부터 이 미션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어요. E클래스를 판매하게 됐던 계기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9단 미션의 멍청함 때문에 판매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이 벤츠의 미션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9세대 전기형 모델에는 7세대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2017년 이후에 출시가 된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게 되면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잖아요.
있잖아요. 거기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16년식은 9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형 엔진이지만 9단 미션이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16년식을 좀 꺼렸던 이유가 9단 미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E클래스 때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9단 미션을 좀 피하자라는 생각에 15년식을 선택했습니다. 7단 미션이든 9단 미션이든 둘 다 만족하시진 않지만 9단 미션보단 7단 미션은 그나마 낫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9단은 또 다르겠지만 16년도, 17년도에는 초창기에 개발됐던 9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겨울철에 운행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디젤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이 되면 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 평균 연비 2km 정도 떨어져서 그런 것도 힘들고 디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열, 후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겨울철에는 엔진 시동도 굉장히 시끄럽게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트렁크 쓰기가 좀 무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야외 주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차가 겨울철에 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가 영하 7도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트렁크를 열었다가 다시 닫으니까 다시 열리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이거 차다 보니까 트렁크 액추에이터가 뭐가 겨울철에 이렇게 언대요. 그래서 그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너무 영하 온도권에 차가 언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면은 그게 닫히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근 못하고 한 30분 동안 트렁크랑 씨름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차가 얼었다 아니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트렁크를 아예 열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만큼 하체에 가해지는 부하가 큽니다. 그래서 뭐 로어암, 텐션암, 어퍼암, 등속 조인트 이런 부품들의 교환 주기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 빨라요. 근데 정품으로 교환했을 때 로어암 하나만 해도 가격이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OEM 제품으로 갈았을 때는 그래도 한 짝에 한 12만 원 정도 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도 하체 가리를 싹 다 한다 치면은 그리고 또 막 몇백만 원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류의 교환이 빠른 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일단 제 차량은 연식이 9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잡소리가 들리고 운행할 때 그리고 핸들 꺾을 때 이럴 때 이제 차가 뒤틀리면서 나는 잡소리가 꽤 많이 나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독삼사 브레이크 패드 소리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앞 브레이크는 제가 국산 패드로 바꿔서 소리가 안 나지만 뒷패드는 아직 패드가 남아있어서 순정 패드를 그대로 끼고 있어요. 근데 뒷패드에서 나는 철 마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S클래스라는 네임들을 가진 차량 치고는 마무리가 좀 허접한 부분이 많은데 본네트 부분을 봐도 단차가 심한 부분이 많고 그릴 쪽도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고차 단지에서 봤던 다른 S클래스들도 다 동일하더라고요. 실내에도 이런 문짝 쪽에 단차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감 품질은 조금 많이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후기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원래 교체하려고 했지만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교체를 한 거거든요. 차량을 사온 날 가지고 오자마자 세차를 했는데 안에 물기가 가득 서려서 그래서 급하게 바로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세차 한 번 했는데 습기가 들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기형 차량들의 라이트가 되게 수명이 닿으면 이런 현상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 중고차로 가져오실 분들이 있으면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S350D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료는 만 31세 7년 무사고 기준 110만원 나왔고요. 자동차세는 아무래도 9년이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1년에 46만원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모품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닥 앱을 사용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 26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연료 필터는 디젤차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 중에 하나인데 2년에 한 번 갈고 있고요. 비용은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이랑 디퍼런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갈지는 않지만 10만 킬로 언저리로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거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디퍼런셜 오일은 10만원, 합해서 55만원 정도 들고 있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무래도 독삼사 브레이크 패드 소음과 분진 나는 거 저 정말 극혐하거든요. 앞에 패드가 브렘보 패드로 갈았거든요. 18만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패드도 브렘보로 똑같은 거로 갈 건데 아마 15만원 정도 들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공도 9, 고속도로 1 비율 기준으로 10km에서 11km 정도 연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통 주유를 할 때는 절반까지 떨어졌을 때 가득 채우거든요. 그럴 때 디젤 1480원 기준 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600km에서 고속주행이 많으면 900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km에서 많이 타면 1500km 정도 타는데 그러면 한 1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 정도 기름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리비 든 거는 로우암 부싱 소리가 많이 나서 교체했는데 양쪽 다 교체했을 때 24만원, 그리고 활대링크까지 같이 해서 부품값만 한 30만원 정도 나왔고요. 공인비용 포함해서 한 50만원 정도에 수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차원에서 이제 좀 있으면은 에어서스를 교체할 때가 됐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가격을 알아봤는데 공식 기준으로는 한 3,4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OEM 사설 기준으로는 한 짝에 60에서 70 정도면은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요즘 사설 제품들 정말 잘 나옵니다. 나중에 교환할 거면 사설을 통해서 교환할 생각입니다. 벤츠 S350D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연식이다 보니까 지금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의 만족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후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반반이다? 가성비 좋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안 사도 후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거면은 차라리 사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나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타겟을 받는 게 있습니다. 중고차와 디젤인데, 저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나 가스차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차량이 2015년도에 나올 때 당시만 하더라도 친환경 스티커가 발부돼서 나왔던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인데 지금은 어느 순간 디젤이 환경 파괴범이다라고 몰리는 그런 것도 있고, 가솔린 안 타고 디젤 타면은 또 막 디젤 딸딸이다, 경운기다 라면서 괜히 조롱하시는 분들 계시면서 중고차 자체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세상의 모든 차는 다 중고차입니다. 신차는 구매하고 나서 타는 순간 바로 중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디젤 차량을 일단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너만 하면은 수리비 뭐 폭탄이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외제차 수리 폭탄 1,000만원, 2,000만원 막 이런 폭탄 나는 차량은 가격이 너무 싸면은 그냥 안 사면 됩니다. 그것만 지켜도 웬만해서는 수리 폭탄 나는 차량을 구매하기는 어렵고, 뭐 대기업 중고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딜러분들도 그렇게 한탕 치고 빠져나가는 딜러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중고차를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젤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디젤은 예열, 후열 필수입니다. 요즘 차들은 안 해도 돼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무조건 만땅 채우셔야 됩니다. 연료통에 기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가 디젤 차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연료 필터를 걸러서 고압 펌프를 넘어서 한 바퀴 쭉 도는데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여름철에는 냉각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의 온도가 높다 보면은 그 관련 연료 라인에 분명히 부하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엔진의 열은 높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 들어온 남은 연료들의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름통에 얼만큼 기름이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냉각이 얼만큼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야 되고, 겨울에는 우리가 연료 필터를 자주 갈아야 되는 이유가 수분인데, 이 수분이 기름에 섞이면은 경유 같은 경우에는 윤활 작용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 펌프 쪽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고, 그러면서 윤활이 안 되기 때문에 쇳끼리 부딪혀서 그 쇳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DPF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디젤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그분의 말에 따르면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만 DPF를 태워주시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한 80km로 30분 정도만 주행하면은 충분히 다 태울 수 있는 양이거든요, 포집량을. 그렇기 때문에 DPF 관리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고속주행 잘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은 DPF가 터져가지고 수리비가 뭐 몇백만 원 나왔다 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요소수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소수 10리터에 9,000원? 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 차량 요소수 통 20리터 들어가거든요. 요소수 많이 넣어봐야 2-3만원 들어가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